그리고 뭐 때문에 올랐느냐? 트럼프의 관세 인상 우려죠.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 증가 추세를 여전히 핵심 모멘텀으로 봐도 될까요? 저희는 오히려 금 가격이 여기서부터는 많이 올라가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1980년 2차 오일 쇼크 때가 사실상 사상 최고치입니다. 역사적 고점을 갖다 저항소로 인식한다. 한마디로 좀 가격의 레벨 부담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많이. 금이 그동안 가는 동안 은이 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은 같은 경우에는 금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갈까? 저는 알파 창출을 위해서 은이나 구리가 특히 더 매력적이다. 지금은 미국 이외 지역 애들이 경기가 좋아지려 한다는 말이죠. 나아지는 그림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천현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원자재 담당하시는 최진영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금 가격이 계속 화제입니다. 지난해만 50%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초에 2,600달러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2,900달러까지 갔어요. 금 가격 올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희는 오히려 금 가격이 여기서부터는 많이 올라가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 보고 있고요. 장기적 시각에서는 금이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제 단기적 시각층에서 어째서 이제 업사이드가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냐고 이렇게 바라보냐면은 상승 원인을 살펴보면은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금리 인하로 상승한 것도 아니었어요. 두 번째, 안전자산 수요도 아니었습니다. 왜? 안전자산 관련해서는 뭐 전쟁 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결국 뭐 때문에 올랐느냐? 트럼프의 관세 인상 우려죠. 트럼프가 관세를 갖다가 인상한다고 하니까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실무 기업들이나 아니면 펀드 회사들이 해외에 있는 금을 갖다가 미국으로 옮기면서 선수요가 발생하면서 금 가격이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이게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거든요. 실제로 관세가 만약에 인상이 돼버리면 이미 선수요를 다 땡겨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만한 동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더불어서 원자재라는 거는 역사적 고점을 늘상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항선으로 인식을 합니다. 물가를 환산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1980년 2차 오일 쇼크 때가 사실상 사상 최고치입니다. 온스당 2,945불이 그게 사상 최고치인데 당연히 그러면은 저항선으로 인식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제대로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워진 그림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저희는 뭐 장기적으로는 금이 뭐 계속해서 3,000불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보더라도 다만 당분간은 좀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저항선을 인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945달러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뭐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개념인가요? 역사적 고점을 갖다 저항소로 인식한다. 한마디로 좀 가격의 레벨 부담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갖다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하로 계속 올라왔었으면은 이걸 쉽게 더 뚫고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순전히 관세에 의한 선수의 효과로 올라갔다면은 그 가격의 저항선을 갖다 노출되고 그 저항선이 왔었을 때 시장에서는 여기부터는 가보지 않은 길 이런 거에 대한 인식 같은 저항선의 역할이다라 볼 수 있겠고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계속 늘어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들의 금 보유량 증가 추세를 여전히 핵심 모멘텀으로 봐도 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금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거는 사실 개인들보다 빨라요. 사실 중앙은행들이 금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었던 때는 실질적으로는 2022년 말부터입니다. 페드가 더 이상 금리 인상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이거에 대해 들어갔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 ETF로 보면 볼 수 있어요. ETF로 유입되는 금 관련 이 자금은 그렇게 썩 안 늘어났는데 오히려 23년도 때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늘상 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근데 최근은 사실 금 매입량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이나 이런 개도국에서 일부가 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최근에 보면은 금 매입량이 좀 뭐랄까 약간 좀 둔화됐다. 매입하는 속도 자체가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금시장에서는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이 괴리율을 보여서 김치 프리미엄 이런 얘기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그 관세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의 금의 수급이 다르듯이 미국 내에서의 금의 수급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동일하게 지금 현재 온스당 2,920불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수급의 편차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얹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보니 수급 자체가 그래서 웃돈이 좀 더 많이 형성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게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뭐 국내적으로 뭐 정치 이슈다 뭐다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두 번째로는 환에 대해서 원체 약했잖아요. 환에 대한 리스크 해지 차원 이러한 수요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이제 금에 대해서 매입이 좀 중단되는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이 더욱더 타이트하게 만들었고, 그 상황에서 수요는 높은데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의 웃돈이 더 많은 형태로 형성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욱더 집중되면서 이 프리미엄이 더욱더 높아졌다가, 근데 지금은 국제 가격이 좀 진정되니까 그 프리미엄이 같은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의 하락수도 더욱더 가파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금 관련 ETF 투자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거든요. 금 ETF도 있고 뭐 금광 채굴 기업 ETF도 있고, 이런 금 관련 ETF 투자를 할 때 주목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금광기업이 있을 수 있고, 뭐 선물을 갖다 추종하는 ETN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게 아니면은 아예 그냥 골드바를 갖다 매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아니면 금 현물을 갖다 매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게 더 나은가를 놓고 봐서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떤 취지로 투자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금을 갖다 보관할 거야 라는 취지라면은 골드바를 정말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세금은 거의 다 비슷해요. 골드바를 산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해서 10%에다가 거래 수수료 5%에다가, 근데 여기다가 세공비까지 감안하면 최소 못해도 15% 이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15% 정도 이상을 디스카운트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면은. 근데 이제 금 ETF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얘는 거래를 했었을 때 수익에 대해서 어쨌든 배당소득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이 빠집니다. 15.4%인가로 알고 있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금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량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단기 차익 거래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겠고, 반대로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관에 대해서 좀 불편성이 있지만은 어쨌든 내가 들고 있다라는 심리적 안도감이 있을 수 있겠죠. KRX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세금단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거래량도 좀 더 용이할 수 있겠고, 보관도 나쁘지 않고, 실물을 갖다 우리가 인출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 KRX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프리미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국제 가격도 국제 가격이지만은 국내에서의 수급의 편차에 따른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때문에 미국에 거래되고 있는 코맥스나 또는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LBMA 금 가격 간의 스프레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냐 저평가되어 있는 거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상품 투자처라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 채굴 기업인데, 금 채굴 관련된 ETF가 미국에 상장이 많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채굴 ETF들은 금이라고 써져 있지만은 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실 투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제 금광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금 가격을 갖다가 100%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ETF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은 이런 거죠. 금 가격과 그리고 이들의 광산 채굴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채굴뿐만 아니라 광산 개발 비용까지 포함된 걸 갖다가 얘기를 해서 AISC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광산만의 특징적인 비용입니다. 이 코스트를 갖다가 금 가격과 뺀 나머지 값의 수익이거든요. 이 수익을 갖다가 사실상 ETF의 주가로 형성되어 있다라 볼 수가 있어요. 변동성을 많이 자극하는 비용이 바로 뭐다? 첫 번째, 연료비예요. 채굴에 드는.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특히나 전기요금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건비예요.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감안했었을 때 이것이 결국 광산기업의 이익을 쪼그라뜨릴 수도 있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금광기업을 순전히 금이다라고 투자하기 어려워요. 왜냐, 이런 코스트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 ETF와 금광기업 ETF는 좀 우리가 접근할 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 해서 이 네 가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깔아서 놓고 봤었을 때 내가 어떤 취지로 투자하겠다라는지 그 의도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금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국내 기사에서는 이 금광 ETF가 많이 언급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들으니까
확실히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 말고도 은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안전자산의 일환이다 이렇게 꼽히는데 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금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플레이션 대표적인 해지 자산은 물가를 방어하는 자산은 대표적으로 금, 그리고 은, 그리고 동, 구리입니다. 그래서 금은 동, 요 세 가지인데 금은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근데 금이 그동안 가는 동안 은이 간 게 하나도 없어요. 금이 갈 때 은은 안 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때 은은 이렇게 오르지 않은 건가요? 관세 영향이 더 컸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관세에 있어서 이슈가 금이 훨씬 더 부각이 돼버렸고, 관세에 대한 우려를 생각을 해봤을 때 또는 안전자산에 대한 우려를 생각해봤을 때 개인 투자자 마음속에서는 먼저 1순위로 은일까요? 금일까요? 금일 것 금이에요.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내재적인 부분일 테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금이 먼저 달려간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은이 상대적으로 더 못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조업 경기가 이제야 턴어라운드 하려 해가지고 글로벌 제조업 PMI가 이제야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은은 여전히 지금은 좀 잠자코 있어야 되는 구간이었다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금은 계속 갈 것인가?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금은 좀 더뎌질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가 더 갈까? 저는 알파 창출을 위해서 은이나 구리가 특히 더 매력적이다 지금은. 왜냐? 은 같은 경우 매력적인 이유가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측면도 있지만은 은의 수요의 구성비에서 58% 이상이 산업향이에요. 그러면은 산업의 제조업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때 은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지금 뭐 관세 우려다 뭐다 해가지고 기업들이 캐펙스 지출을 갖다가 다 연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이외 지역 애들이 경기가 좋아지려 한다는 말이죠. 첫 번째 중국입니다. 또 플러스 알파로 독일이 이번에 또 부양을 발표했다는 말이죠. 물론 잠깐일 수는 있겠지만 최소 못해도 한 2개 분기 내지 3개 분기까지는 나아지는 그림일 수 있겠죠. 은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내외에 은 선물 ETN 그리고 해외에는 이제 은 ETF 등 여러 상품이 있는데 이런 상품을 투자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거나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만한 점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변동성과 특히나 사이클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경기의 사이클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려는 그 구간 때 은이 좋아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기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가 만약에 조금은 적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뉴스 기사나 이거에 휩쓸려서 은에 투자하면은 그게 끝물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국내 기사에서 은 ETN, ETF 많이 올랐다 하면 진짜 끝물인 게 맞는 게 저도 이제 많이 올라야?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기사를 쓰거든요. 경기의 하나의 사이클의 줄기로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OECD 경기 선행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2년의 상승 주기와 2년의 하락 주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사이클 주기가 있는데 나는 분명히 이게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웬걸 이게 이제 하락이 시작이었다 라고 느낀다면은 기회비용을 2년 동안 날리는 거예요. 다른 자산으로 우리가 더욱더 수익의 알파를 창출할 수 있었는데 팔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자산들도 사이클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원자재는 배당을 주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배당을 줍니다. 내가 안 팔기만 해도 배당을 줘요. 안 팔면 배당을 계속 꾸준히 주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원자재는 아무런 현금의 창출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에 주의하자. 그리고 높은 변동성에 주의하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확실히 경기가 올라가는 사이클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산인 건가요? 이제 쉬운 방법이 그냥 구글에서 OECD 데이터를 치면은 거기서 데이터를 줍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 차트를 줘요. 한 번쯤은 우리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갖다가 좀 가늠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